나비의 공허함. 명성은 외로움이라는 금이 간 삶을 덮는 얇은 껍질에 불과했다. 내 이름은 고문영이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 인기 있는 유명인, 잡지 표지를 장식한 얼굴, 아동, 문학의 천재. 하지만 내면은 항상 창문이 닫힌 어두운 방, 내 생각의 메아리로 가득했다. 나는 어머니 없이 자랐다. 적어도 그렇게 들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남긴 것은 이름 하나, 차가운 집 한 채, 그리고 버림받은 듯한 씁쓸한 감정뿐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애정을 글로 대신했다. 어두운 동화들을 써서 유명해졌고 주인공들은 늘 부서진 사람들이었다. 구원을 갈망했지만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은 내 책이 깊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모든 문장이 사실은 구조 요청이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과 초대장, 연출된 미소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외로웠다. 지독하게 외로웠다. 그때 그를 처음 보았다. 문강태. 그는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의미의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다. 브랜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다른 남자들처럼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듯한. 그는 환자들을 수정처럼 조심스럽게 다뤘다. 그의 형 문상태는 자폐를 앓고 있었고 둘은 항상 함께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런 깊은 유대감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기자들을 피하려고 직원용 텐트 뒤에 숨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매를 걷고 조용한 얼굴로 피곤해 보였다. 고 작가님은 무대 위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놀라서 말이 없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쪽은 좀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남을 돌보는 일이 보람차다고들 하잖아요. 나는 비꼬듯이 말했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나를 향한 찬탄이나 호감이 없었다. 그는 내 명성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진짜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고문영이라는 인간 자체를 봐준 것이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마주쳤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일부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새 책 구상을 위해 환자들을 관찰하겠다며 병원을 자주 찾았고 그는 그 핑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주었다. 환자들은 나를 좋아했다. 특히 문상태는 나의 나비 그림과 어두운 성의 사파에 매료되었다. 그는 나를 마녀 공주라고 불렀다. 문강태와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깊게, 때로는 가볍게. 그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다고 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형을 돌보며 살아왔다고 했다. 아무도 울음을 들어주지 않기에 그는 울음을 삼켰다고 했다. 나도 그에게 처음으로 털어놨다. 나 자신이 싫을 때가 많다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것이 상처보다 더 아프다고. 어머니를 여전히 꿈꾸며 찾고 있다고.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이후부터 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항상 등을 돌린 채 창문이 닫힌 돌집 안에 있는 여인. 내가 불러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엔 드디어 돌아섰지만 그 얼굴은 낯선 여자의 것이었다. 며칠 동안 불안에 떨었다. 강태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트라우마는 꿈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기이한 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한 환자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저 여자야. 저 여자는 그 여자 딸이야. 그 나쁜 여자. 살인자. 그는 제지당에 데려가졌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는 그 환자가 종종 그런 망상을 한다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다. 기자인 척하며 오래된 문서를 뒤졌다. 병원 기록에서 강태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도. 박행자, 그날 밤 나는 붉은 날개의 나비를 그렸다. 그 아래 이렇게 썼다.
가장 아름다운 날개에도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강태에게 전화가 왔다. 상태가 나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다고 했다. 그들의 집으로 갔다. 상태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건넸다. 한 여인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다른 여인을 절벽에서 밀어내고 있는 장면이었다.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태가 보여준 그 그림은 단순한 상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너무나도 사실 같았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절벽, 그리고 떨어지는 또 한 명의 여자. 내 꿈과 겹쳐졌다. 그리고 강태의 어머니의 이름, 박행자.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었다. 너무 익숙한, 어쩌면 내가 기억에서 밀어내려 했던 이름. 나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다. 내 어머니는 죽었다고 들었지만 장례식은 없었다. 무덤도 없었다. 그냥 사라졌다고만 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불완전했고 너무 조용했던 집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들만 또렷했다. 낮에도 가끔 들리던 속삭임, 벽 너머에서 나는 울음소리. 그땐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상태에게 다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엔 그 장면을 더 자세히. 상태는 망설였지만 내가 고문형이라는 이유로 결국 수락했다.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밀어낸 여인의 옷은 내가 어릴 적 어머니가 입던 잠옷과 똑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태가 혼잣말을 하며 말했다. 그 언니, 무서운 여자야. 형이랑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야, 상태야? 누가 말했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벽에 나비를 그리고 있었다. 붉은 나비.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강태는 내 변화에 눈치챘다. 어느 날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영아,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감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마음이 끌리는 동시에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며칠 후 나는 박행자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때 유명한 심리치료사였고 여러 정신병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공식 기록은 20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는 사라졌다. 마치 존재를 지운 사람처럼 나는 그녀가 일했던 오래된 병원을 찾아갔다. 건물은 폐쇄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간신히 들어간 기록 보관소에서 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행자, 그리고 2명의 아이. 하나는 분명히 어린 강태였고 또 하나는 나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떻게 우리가 같은 사진에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강태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사진 본 적 있어? 그는 사진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사진 우리 엄마가 내 방 벽에 걸어놨었어. 난 늘 저 여자아이가 누군지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는 말을 멈췄다.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느꼈다. 우리 사이엔 오래전부터 연결된 끈이 있었다. 진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 안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벽장 안에서 하나의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테이프들이 있었다. 편지들은 모두 박행자의 필체였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무영아, 이건 네가 절대 읽지 말아야 했던 진실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찾았다면 이제 멈출 수 없겠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편지를 꺼내어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진실의 얼굴.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몇 시간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무감각해졌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모든 세상과 단절한 채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문강태에 어머니 박행자를 죽였다는 사실이었다. 편지 속에는 박행자와의 오래된 갈등,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기억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절벽 근처의 저택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고문영의 어머니는 박행자가 자신의 삶을 망치려 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결과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해 그녀는 박행자를 밀어 떨어뜨렸다. 사고처럼 위장했지만 진실은 의도된 살인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상태가 그렸던 그림, 환자의 외침, 그리고 강태와 나 사이의 묘한 연결. 우리가 서로에게 끌린 것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얽히고 설킨 죄의 실타래가 우리를 이끈 것이었다. 나는 강태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내가 품고 있는 이 진실은 우리 사이를 파괴할지도 몰랐다. 결국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병원 뒤의 조용한 정원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태야,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 어머니 살아있어. 그리고 그녀가 너희 어머니를 죽였어. 바람이 멈춘 듯했다. 새소리도 사라진 것처럼 세상은 조용했다. 강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놀람도 없었다. 오히려 슬픔이 있었다. 알고 있었어, 무영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짐작했어. 상태형이 자주 그리던 그 여자의 얼굴이 네 얼굴과 닮아 있었거든. 그리고 엄마가 죽기 전날 무언가 무서운 전화를 받고 나갔어.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지.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네 어머니의 죄를 짊어질 필요 없어. 그리고 나도 내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진 않아. 우리 둘의 삶을 살아야 해. 그 말은 내게 구원이자 용서였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가 숨겨진 채 살아가고 있던 외딴 별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낯익은 향기와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는 노년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결국 찾았구나. 모든 걸 알았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박행자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너까지. 나는 그걸 참을 수 없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용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인정했다. 내 과거의 어둠을.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려놓기로 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 집을 떠났다.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강태와 나는 조용히 살아갔다. 상태는 여전히 나비를 그렸고 나는 글을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아닌 빛에 대해 썼다. 회복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 역시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 구독해주세요.